자, 2강 독서 두 번째 사회제재 민법과 형법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첫 번째는 아까 1번에 있었던 조직경제학 입문 내용보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조금 많아요. 네, 여기서는 주제를 좀 잘 찾아주고서 넘어가야 합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든다. 그래서 규칙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합니다. 앞에 있는 개념은 그냥 규칙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쪽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규칙 중 보세요. 사회 구성을 합의에 따라 만들어주고 강제적인 규칙을 법이라 한다. 자, 보세요.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을 얘기하는데 여러 규칙 중에서 뭐예요? 이 규칙이라는 것에 뭐를 합니까? 범위를 줄이고 있어요. 자, 범위를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범위 전체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이것을 중심으로만 얘기하겠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이게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위 항목, 하위 항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첫 문단에서 이렇게 개념을 그냥 쉬운 개념을 띡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하위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것은 이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법이 네모칸이 쳐져 있었죠? 자, 이것은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가서 훑어보겠습니다. 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법에 대한 내용 정리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를 개념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첫 문단에서 네모칸이 나오고 혹은 첫 문단에서 어떤 개념적인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첫 문단의 개념에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요. 보통은 글 전체 내용에서 봐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문단의 내용, 첫 번째 문단의 주제 같은 경우는 글 전체의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때 강제성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만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특징인데 봐봐. 특징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여기부터 어떤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이게 핵심이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행동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변화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이유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는 연결해 주시고 1번 먼저라고 했으니까 2번이 나올 겁니다. 연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잘라주고요.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미치고야겠죠. 2번 만약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기관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내용이 왜냐하면 이런 게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법은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된다. 자, 개인이 처리해도 되는 일까지 법이 간섭한다면 사람들은 수리 막혀 평온하게 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법이 나온 첫 문단이 끝났으니까 한번 슬쩍 가볼까요? 법에 대한 특징 건드릴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어요. 그쵸? 자, 요거는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앞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발휘할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다. 그치? 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만든다. 그쵸? 요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구체적으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좀 유추해서 바라봤을 때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권력자가
권력을 제한하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권력을 행사해서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어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법이 없다면 권력자나 국가가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법이 반대로 있다면 권력자나 국가가 권력을 제대로 멋대로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치?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를 제한했다. 이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법이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개인의 삶을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도 내용 한번 앞에 가서 볼까요? 또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어디 나옵니까? 거기 사람들은 순간 평온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 그치, 여기 나오지.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나치게 과정. 그치, 개인이 처리해도 되니까 간섭한다면 이 말이 나오죠. 그치, 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 나옵니다. 지나치게 커지면, 간섭이 지나치게 커지면 평온하게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내용 맞죠?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이 행동을 평가하고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과를 중시한다. 이거는 대놓고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결과를 중시한다. 행동을 평가하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놓고 나오죠. 이게 행동을 평가하고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과를 중시한다.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답 나왔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다면 강제성이 발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뭐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이 동의할 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다, 사회 구성원이 동의한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공익과 무관하더라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거는 맞아요. 틀렸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얘는 좀 운이 좋았어요. 네, 법에 대한 내용 앞에 것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가 풀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타이밍에 가서 한번 건드려봐. 건드릴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띡띡 건드려 본 다음에 못 건드릴 것 같다 그럼 다음 걸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부분에는 민법과 형법이 있다. 민법에 기억이 돼 있지. 그럼 니은은 뭔지 한번 보면 되겠죠. 니은 죄, 형법주의. 지금 민법, 형법 하는데 민법, 형법이 기억, 니은이 아니라 민법은 기억, 니은이 죄, 형법주의.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두 개가 연계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억 따로 있고 니은 따로 있죠. 그쵸? 문제가 기억 따로 있고 니은 따로 있기 때문에 얘네는 따로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민법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겠죠. 민법이 내용이니까. 민법은 국가기관이 아닌, 여기 밑줄 그으면 돼? 안 되죠. 사람들의 간의 권리를 다투는 법률이다. 나오죠.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구성된다. 이 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근대사회에 형성된 민법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해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하면서 하나는 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몇 개가 나와? 한 개 이상이 나오겠죠. 자, 이거죠.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인정한다. 국가나 비롯한 단체는 개인의 다른 죄송합니다. 개인은 다른 사람의 사유 재산에 대한 해석 간섭하지 못한다. 두 개가 연결되었겠죠.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인 경우면 책임을 진다. 자, 거기 그 행위가 손해라는 것이 그 행위가 위법이고 동시에 고의나
과실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두 번째가 되겠죠. 자, 조건이 나옵니다. 위법이라는 조건.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 그치? 이 두 가지가 다 조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원칙들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되기도 하여 20세기에 들어 제한이 되었다. 자, 여기 20세기에 들어 제한이 생겼어. 그치?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다. 그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법,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수정되었다. 방금 전에 체크한 부분이죠. 여기 부분. 여기. 그죠? 맞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람들 간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한다. 어디 나옵니까? 요거 나옵니다. 맞아요. 자,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가 두 가지 체크했죠? 어디? 여기 위법이고 고의나 과실행위인 경우. 그쵸? 맞습니다. 4번 20세기 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지막 부분에 20세기 여기 나오는 부분에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자,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타인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근대 사회에서 형성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섭하지 못한다는 원칙 그리고 근대, 이것을 다 확인해야겠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민법의 원칙. 그쵸? 개인의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 그쵸? 그러니까 내용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왜? 대충 읽었을 때의 폐해를 보여드린 거죠. 자, 정답은 우선 3번입니다. 잘 한번 볼게요. 의도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의도적으로 잘못한 그 경우만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이 부분 있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이 부분.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라는 말이 했잖아. 그치? 요 위법인 것을 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틀린 문제죠. 틀린 선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요, 위법은 이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에 깔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법인 것 중에 의도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읽힌다고. 그쵸? 제가 아까 대충 읽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 문제에서는 이렇게 토시 하나를 빼거나 단어 몇 개를 조정해가지고 맞는 걸 틀리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히는 걸 유도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십시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반면 형법은 하면서 형법은 또 짧게 나옵니다. 범죄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죄형법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자, 죄형법주의가 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죄형법주의는 범죄 행위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둬야 한다. 자, 거기 그쵸? 개념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범죄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그것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지문 얘기할 때 법률에서 분명히 소급하다 이런 것들 나온다고 했죠.
진짜 중요한 단어고요. 이거 진짜 사회생활에서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소급할 지금 문맥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 솔직히. 소급하다. 지금 문장 앞부분에서 보면 범죄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 얘기는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나중에 생겼다고 해서 이전 것까지 다 그것을 책임을 묻는 거. 그러니까 소급하다는 건 예전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소급하다라는 의미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단어들 정말 잘 체크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선생님처럼 문맥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같은 거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냥 문맥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장 안에서 기능을 보고서 요런 의미로 쓰였을 것 같다. 근데 요거 해서 내용이 풀렸다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작업을 하신 후에 반드시 따라 하셔야 될 게 뭐예요? 반드시 찾아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합니다. 요 두 가지 작업을 꼭 반드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민법과 달리 어떤 사항에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의 규정 법규를 유추해 적용할 수도 없다라고 해서 또 같이 또 추가해서 얘기하죠. 그와 비슷한 사항을 법규를 유추해서 적용할 수도 없다는 거.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법률로 미리 정해야 되니까 소급할 수 없고 그리고 비슷한 걸로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생겨난 게 뭐냐면 형법은 혼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요 이 법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거랑 비슷하니까 요것과 비슷한 걸로 처벌하자 라고 해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비단 우리나라에 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뭐 마녀 사냥, 마녀 재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거잖아요. 그냥 그거랑 비슷한 거 그냥 대충 때려 맞춰서 죽이려고 맘먹으면 다 죽였잖아. 그런 것들의 폐해 때문에 어떻게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건 진짜 법이라는 거는 뭔가 사람을 죽이고 감금하고 이런 형벌에 관련돼 있는 법률은 반드시 분명하게 그 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만 처벌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법 같은 경우는 이런 죄형법주의가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줍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좀 알아두시면은 좋아요. 이런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니은 내용 끝났죠? 니은에 관련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게 이제 유추 문제입니다. 유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내용을 추측하는 거죠. 자, 내용을 추측하는 거. 자,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법이 있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었죠? 네. 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요것에 가장 비슷한 말 뭐예요? 4번이 되겠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 문제입니다. 또 A 부분 문제가 나와요. 형법을 위한 범죄가 된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 먼저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겠죠. 수사기관이 수사.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로 고소고발 인지가 있는데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반면 고발은 제3자가. 일반적으로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자, 요거 나옵니다. 고소고발 인지. 자, 고소는 피해자. 반면 잘라주고 고발은 제3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시작.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짧은 직선을 잘 안 건지는 몰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인지하는 것만으로 수사 시작. 자, 이것이 뭐예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세 가지 형태가 되겠죠. 상위 개념입니다. 자, 하지만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수사가 진행하되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예외적인 거잖아, 그죠?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자, 이건 연결해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막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야. 합의. 그래서 막 어른들이나 뭐 이런 좀 말대로 주먹 좀 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내가 진짜 깽값을 얼마나 물어줬는데 그 깽값이 이거예요. 자, 뭐 자랑할 건 아니죠. 돈으로다가 자신의 폭력죄를 무마시켰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이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통해서 네, 무마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사 결과 피의자가, 자, 피의자 별표 쳐져 있죠. 자, 요런 개념들, 요렇게 그 별표가 쳐져 있는 그런 개념들을 주석이라고 하는데, 요런 주석이 달려 있는 개념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요. 이렇게 피의자 해가지고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주석이 달려 있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개념은 이 글을 읽을 땐 필요하지만 그냥 다른 글을 읽을 때는 좀 몰라도 되는 개념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형벌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이 피의자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그 법과 관련돼 있는 그런 지문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피의자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갑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해서 구속한다. 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하여 구속한다. 네, 구속한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건 뭐냐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할 충분한 이유. 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만 해가지고, 네, 충분한 이유만 있다 해서 무조건 구속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세부적인 조건이 있어요. 뭐 또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증거인멸을 해야 될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수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니까 무시를 하시고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긴 합니다. 형벌 얘기할 때 나옵니다. 자, 만약 범죄 중인 경우에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에는 구속영장 없이 체포 가능. 자,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누가 막 그 범인들이 그거 하잖아요. 막 경찰에 보면은 범행형제에서 막 도망가잖아. 그게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는 경찰이 잡을 수가 있어요. 범행 현장이니까. 그걸 현행범 체포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잡아놓고서 범죄 사실을 싹 정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그 경찰이 막 쫓아가는데 놓쳐요, 만약에. 그러면 놓치면 어떻게 되냐? 현행범이 아니잖아,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가지고 가서 잡아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잖아요, 경찰들이. 어쨌든 나중에 그 얘기는 뭐 하시고요. 어쨌든 현행범, 그러니까 범죄를 실행 중인 경우를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현행범, 형법 얘기할 때 현행범은 바로 체포할 수 있는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의무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현행범은 급하잖아. 지금 잡아야 될, 그리고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잖아요, 내가. 그치?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내가 범죄 현장에서 잡았으니까 잡아놓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신청된 접수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법원은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누가? 법원이. 자,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 한다. 기소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세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한다.
거의 3번이 되겠죠?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나이, 환경 동기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기소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를 선고한다. 자, 여기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유죄 선고. 그죠? 유죄는 알지? 심리라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법률적 판단하는 심사이다 라고 나오죠. 자,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여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형을 선고하여 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그죠? 5번. 자, 이 부분이 끝났으니까 자, 문제 A 부분 해당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세 가지가 있댔죠. 고소, 고발, 인지. 그죠? 그 다음에 수사가 들어간 다음에 뭐를 해요? 체포를 하죠. 구속과 불구속으로 했을 때 이제 기소와 불기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소가 시에 들어가야겠지. 재판에 형집행이 할 수 있다. 자, A는 범죄자의 피해자와 연관인 제3자가 한다? 아니죠. 고소라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오고 있죠. 고소라는 것은 뭐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피해자가 한다.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 2번 명예훼손죄, 폭행죄는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 이거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조금 주의해야 돼. 왜? 이거 낚는 문제예요. 이 문제 실제로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 유형의 대표적으로 낚는 문제 유형으로 보면 돼요. 자, 명예훼손 폭행죄 하면 앞에서 그것을 어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치? 얘는 지금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근데 뒤에서 문제는 뭐를 물어봐요? A가 없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A라는 건 고소예요. 고소.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폭행죄라는 것은 처벌을 안 할 수 있는 것뿐이지 고소로도 가능하고 고발로도 가능하고 인지로도 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고소가 아니라 해도 얘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치? 얘는 고발과 인지로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치? 답은 2번입니다. 얘네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뿐이지 고발과 인지가 있어야만, 아니 고소 고발이 안 된다, 아니 고발 인지가 인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고소 고발 인지로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명예훼손죄와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안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2번이 정답이죠. 자, 왜 낚는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범죄 실행 중 범인을 체포했었고요. 실행 중이구나.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잘 보세요. 앞으로 갈게요. 와, 이거 진짜 얍삽하더라. 48시간 이내에 뭐 하라고 했어요?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했지. 그리고 법원이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48시간 이내. 자, 뭐라고 합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렸지. 자, 신청하는 입장은 48시간 이내고요. 그리고 법원도요. 48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만 나오면 돼요. 그쵸? 발부 여부만 얘기해주면 된다고요. 발부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렸지. 와, 진짜 얍삽하죠? 이런 거 진짜 잘 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4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C를 해야 된다. 범죄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검사는 재판을 청구한다. 여기 나오죠. 요것을 기소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반드시 C를 해야 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맞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앞에 바로 뒤에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여긴? 반드시 C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조심하십시오. X입니다. 재판에서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C의 여부를 결정한다. 자, 조심하셔야 돼.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 재판의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라고 돼 있죠. 재판의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는 뭡니까? 법원이에요. 기소 여부라는 건 누가 결정한다 했어요? 여기서? 누가? 검사가. 그쵸? 얘는 검사예요. 여러분들 검사랑 그 판사랑 좀 헷갈리시는 분 약간 있는데, 판사는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판사입니다. 검사는 뭐냐면요, 잘못한 사람을 국가 대신 국가의 대표로 나와서 처벌하고자 하는 원고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법을 어겼잖아. 그러니까 얘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변호사가 이걸 방어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판사가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 심리를 담당하는 주체라는 건 법원, 즉 판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랑 판사랑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딱 떨어지죠? 그쵸? 내용이. 그럼 여기 뒤에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다 나와버리잖아? 왜 읽어? 빨리 넘어가지.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실수를 할 뻔했네. 5번 문제가 있다는 거. 뒤에를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분명히 저 요소에서 5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요소가 나올 거예요. 식은땀 나네. 선생님도 실수할 뻔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용 정리할게요. 마지막 문단 그래도 남았으니까. 만약 동물이 위법한 행동을 한다면, 그치, 전혀 다른 내용이네. 지울게요. 선생님 실수. 자,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치, 이거 뭐라고? 문제 제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요 문단의 중심 내용이라 했죠. 자, 우선 핵심은 뭐예요? 동물은 아무 책임이 없다. 핵심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 물건은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도 없다는 거죠.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읽으면서 어때? 이런 상식을 키워주면 좋겠지. 쉽게 말해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그 목줄을 하지 않는 이런 개들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개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다만 뭐를 할 수 있다? 그 동물의 점유자, 즉 동물의 주인에게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다쳤으니까 이렇게 피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민법에 따라 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이게 민법.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형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하니까 민사재판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내가 건너뛰고 뛸 뻔한 그 내용이 나오죠. 로봇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1번 볼게요. 민법 제759조 1에 따르면 B는 동물과 같이 물건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 아까 분명히 동물을 뭐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치? 물건엔 법적 권리가 없다. 그죠? 동물을 물건 취급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동물 점유자는 그 동물에게 타인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물건 취급을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민법 제759조 2를 유추하에 적용한다면 B는 점유자의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점유자한테. 그치?
여기 뭐 동물의 점유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자, 형법 257조 1에 따르면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입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A가 그지? A와 B가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A는 뭐예요? A는 로봇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는 등 이전 같은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A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B는 C가 구입한 로봇으로 행동과 겉모습, 인간과 구별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B는 로봇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B는 B의 점유자인 C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거고,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형법 257조 1에 유추하여 적용하면 C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맞죠? 왜? C가 점유자니까.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나옵니다. 뭐예요?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에요. 진짜 상식이에요. 조심하세요.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법이에요. 여러분들 민법은요. 아이고 미비라니. 민법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징역이나 벌금은 형법인 이유가 뭐예요? 이건 처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벌금하고요, 과태료랑 그리고 추징금 이런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추징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벌금과 과태료라는 것은 조금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도 좀 알고, 손실보상, 손실과 손해 또 손실과 손해 개념도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벌금이 나왔으니까 벌금을 얘기할게요. 벌금은요, 얘는 정말 큰 잘못을 해서 그것에 따른 처벌을 한다라는 개념을 하시면 돼요. 과태료는요, 행정적 처분이에요. 근데 잘못을 하긴 했는데 얘는 약간 경미한 처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야, 경미한 거. 그러니까 얘들 에이 잘못하셨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서 이 정도 돈만 좀 내세요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전과가 안 남아. 근데 벌금 같은 경우는 전과가 남아요. 왜? 얘는 처벌이기 때문에, 형법으로다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처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추해서 적용한다? 절대 안 되겠지. 죄형법주의. 그죠? 아까 여기 어디 있냐? 죄협법정주의 얘 있죠. 얘는 뭐라고 했어요? 소급할 수 없고 유추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얘는 유추해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내용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형법 제257조가 향후 B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소급 적용이죠, 이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이 말이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지문의 5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실수해서 이거 5번 문제 놓칠 뻔했죠?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 하지 마시고요. 독서에서는 가끔 쓸데없는 문단을 제시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문단이 하나 남으면 문제가 하나 남았나 이런 것들 좀 체크 좀 하시고 저처럼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에서 영상 다시 새로 찍겠습니다.